캡틴 라이언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꿈꾸는 반갑습니다. 사람들. 임대석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꿈꾸는 사람들. 자, 정상인 기자님을 구독하시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대석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D항공사에 조종훈련생으로 입사해서 부기장으로 있다가 2008년에 일본의 A항공사로 옮겨서 거기서 부기장 생활하고 기장으로 승격하고 2019년 787 드림라이너 기장으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비행을 쉬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고요. 캡틴 라이언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네. 보니까 787로 아나에서 A항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싱가포르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항공사도 옮기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계속 그 ANA 소속 에어재팬의 787의 기장으로 있다가 비행을 쉬는 상태고요. 싱가포르는 가족, 특히 교육 목적으로 한 10년 전에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럼 지금은 소속은 아나 소속에 있는 거예요? 뭐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네. 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자면 지금 현재 계약은 해지가 된 상태예요. 에어재팬의 계약이 해지가 됐고 2022년에 다시 리콜, 복직을 한다는 일종의 반구두, 반계약 약속을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고 현재 항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고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계약 해지 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항공사에도 알아봤어요. 그 싱가포르의 뭐 스쿠트나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알아봤는데 뭐 현재 상황에서는 열린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싱가포르에 살고 계신데 소속은 아나에 계신가? 그리고 항공상이 진짜 어려우니까 실제로 계약 해지된 상태인 분들도 되게 많고, 네. 해외 나와서 저처럼 이제 소속되어 있지만 거의 네. 비행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거의 네네. 많으니까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얼핏 네. 이야기했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다. 네, 불에 들어가 노숙자. 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머리도 엄청 기셨고요. 자유인처럼. 네네. 일부러 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길러보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머리라는 게 옛날에 그 히피족이라든가 그 우리 락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머리를 굉장히 많이 길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머리는 자유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 그러면 우리 인생을 보면은 머리 길 날이 별로 없어요. 머리 기는 날이. 네. 고등학교, 중학교 학창 시절에는 머리 못 길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 머리 길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로지 대학 다닐 때, 학생 때만 기는 게 겨우 허용이 될지도 모르죠. 그것도 머리 긴 사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좀 많이 길러봤고, 한 1, 2년 정도 길러봤나?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휴직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언제 또 머리를 길러볼 것인가. 네. 또 복직을 하게 되면 다시 머리를 잘라야 될지도 모르니까, 물론 뭐 복직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자유다라는 걸 스스로한테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짧은 머리가 더 좋아요. 짧은 머리가 더 스스로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든 거를 떠나서 Don't touch me.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는 거를 스스로 보여주려고 막 기르고 있어요. 좀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도 내가 자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네요. 스스로에게도. 그렇죠. 남들에게도. 중년에 아빠가 평일날
머리 긴 상태로 나돌아다니면 굉장히 특이한 게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눈빛을 즐기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네. 그게 싱가포르에서도 통하네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었으면 더 심하죠. 네. 한국이었으면 맨날 전화 올 겁니다. 야, 머리 좀 잘라라, 뭐. 맞아요. 더 이상해 보인다, 뭐. 근데 음. 싱가포르는 그나마 이제 그런 모든 어떤 소통이나 정보들이 많이 차단돼 있으니까. 한 20년 이상 비행하셨잖아요. 네, 24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조종훈련생부터 포함해서. 처음 조종사가 된 계기는 뭐예요? 저는 조종사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네. 그 다음에 조종사에 대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어떤 조종사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었다는 분들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대변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90% 이상이거든요. 꿈이 없는 분들. 네. 저는 그래서 늘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꿈 없어도 됩니다. 꿈이라는 건 정말 환상입니다. 그 자기계발이나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성공한 1%가 만들어낸 그냥 환상이에요. 우리는 그걸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가 어느 수준인지만 알고 순간 최선을 다하면 꿈은 그냥 꿈이라는 그런 어떤 덕목이 생깁니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야, 꿈을 가져야 돼. 나는 저거를 꼭 이루어야 돼. 이러면서 그런 압박에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말쯤에 저의 꿈은 그거였어요.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 평생 내 몸을 관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 내가 잘하는 게 영어밖에 없었어요. 영어 조금 잘했어요. 영어가 재밌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평생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업 아무거나 괜찮아 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문에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조종훈련생을 뽑는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그냥 시험을 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저는. 자기 개발의 꿈을 일으키고 목표를 세워야 되고 뭐 시간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환상적인 그 20년간의 자기 개발의 그 스타일에서 원래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압박에 사는 거지.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정신질환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막 꿈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막 뭐 하고 싶고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대학교 때? 저는 솔직히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냥 대학교 잘 졸업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 그리고 영어를 그렇죠. 쓰고 몸 쓸 수 있는 뭔가를 하면 좋겠다. 그냥 그렇죠. 그런 뭉뚱그린 생각만 있었지, 아, 뭘 하고 싶다 이런 딱 직업군이나 롤 모델 같은 거는 생각 안 해보신 거네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지금 세대는. 그때 세대도 취직이 목표였어요. 취직. 취업을 한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기업에 가느냐 그런 게 목표였지. 나는 조종사가 될 거야. 나는 뭐 돈을 벌어서 여행을 한번 할 거야.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어.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없을 겁니다. 대학교 갈 때 사실 학교 보고 성적 맞습니다. 비슷한 거 그냥 보고 가지, 아, 내가 뭘 전공해야지? 가서 맞습니다. 뭘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건 없었고요. 하나가 있었다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지원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 목표가 잠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을 하고 한 3달 정도 입사 시험을 계속 봤거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달을 받고 아시아나는 2달이었어요. 그 3개월 동안은 정말 꿈을 향해서 미친 듯이 뭔가를 한 적은 기억은 나요. 근데 그 외에는 내가 평생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오셨잖아요. 갑자기 네네네. 일본으로. 물론 네네. 엄청 먼 나라는 아니지만 한국에 제일 좋은 회사에 있었으면 그냥 네네. 꾸준히 진행되는 건데 미래가. 네. 고생해서 더 험지로 나간 건데요. 그렇게 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런 자기계발 책을 되게 좋아해요. 꿈이 없는데 자기계발 책을 좋아하고. 근데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건 되게
이제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고 성공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법칙? 뭐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읽는데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 후반에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자기 기술적인 면이나 인생에서 탑을 치기 전에 40대가 되기 전에 뭔가를 하나 더 이룩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다 해요. 저도 그 당시에 예외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 스카펙 M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막 읽으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한 거예요. 30대 후반이면은 이미 가정도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아기도 어릴 때고. 그때 지금 내가 뭔가 한 단계 뛰어넘지 않으면, 선을 넘지 않으면 평생 못 넘을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 당시 저희 동료 선후배들이 다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거의 비슷하게. 두 번째, 항공사 내부에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저를 이렇게 살살 떠미는 상황이 됐었고요. 1세대 팀, 외국으로 도망간 1세대 팀들이 중동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가려고 막 했었어요. 어쨌든 에미레이트에는 저희 동기 1명 가 있었었고 그때 당시 대부분은 에티하드를 갔었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동은 너무 멀고 제 생각에 가까운 데 어디 없나 그랬을 때 이제 일본에 열려 있다는 걸 알았고 그때 당시 중국은 그렇게 시장이 많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시험 보게 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막 간 거예요. 일본에 가는 거의 첫 세대인 거죠, 그러면? D 항공사에서는 제가 첫 세대고 A 항공사에서 한 팀에 가 계시더라고요. 2명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A 항공사의 첫 세대고 저는 D 항공사의 첫 세대였던 거죠. 저랑 네. 어떤 선배 1명이랑. 그렇게 가고 나서 부기장으로 갔습니다. 부기장으로. 네. 조금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기장 승격 과정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기게 된 겁니다. 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일본 문화라는 게 되게 폐쇄적이고 또 한국은 아무리 내가 메인 스트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 사람이고 그 흐름을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 건데 완전히 그렇죠. 변방인으로서 일본 그 내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기장도 아니고 네. 부기장에서 또 나중에 승급도 해야 될 시기도 또 오는 상황이니까 그때 기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50이 됐을 때 제가 은퇴가 했을 때 후배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니면 자식 세대들이 아빠한테 물어본다면 뭐 후회하는 일 없어? 비행 생활했을 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말이야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 항공사에 한번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할까 봐 네. 그런 후회를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나갔던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의 뭐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곳을 떠나서 엄청난 모험을 했다는 게 지금은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나이도 조금 더 젊었고, 인생 뭐 한 번뿐인데, 한 번씩 다 해보자 뭐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된 거고요. 나가고 나서 이제 제 스스로를 좀 더 돌아다 보게 되면서 나는 나가면 안 되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고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제 비유하는 건데 인생은 동물원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동물원이고 동물원과 야생 세렝게티 야생에 있는 동물원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야생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기는 야생에서 부모가 만들어준 둥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가 안전하게 애를 키우려고 어떤 동물원에 가서 너는 나중에 잘 살아야 돼라고 동물원에 가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게 현대동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삼성동물원, 대한항공동물원, 외국 기업의 동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아주 기분 좋게 취직을 하고 능력이 돼서 뭐 좋은 데 나오고 능력이 돼서 동물원에 입사를 하게 되면 동물원은 비도 피해주죠. 밥도 주고 먹을 거 따박따박 주죠. 때마다 검사하죠. 몸도 검사해주고 네. 사육사가 알아서 다 지켜줍니다. 그럼 굉장히 편하네요. 그런데 야생은 야생대로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야생은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스타트업을 한다든가 뭐 어떤 자기만의 사냥 기술을 가지고 야생에서 다른 먹이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야생은 아직도 존재를 해요.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동물원에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저도 동물원에서 잘 큰 거죠. 잘 크다가 야생, 반야생, 외국 항공사를 저는 완전한 동물원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 동물원을
뛰쳐나와서 반야생인 동물원에 나오니까 제 특징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초식 동물인지 육식 동물인지. 그래서 지금 야생에서 동물원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후배들이나 자식한테는 그걸 많이 얘기해줘요. 무조건 동물원에 가려고 그러지도 말고 무조건 야생에서 남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초식인지 육식인지 네. 어디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라. 기자님 스스로는 네. 야생에 잘 안 맞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안 맞다고 느껴졌나요?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 잔 근육도 있어야 되지만 부지런하게 먹이를 찾아다녀야 되고 부지런하게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적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좀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야생에서 살려면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깡다구. 동물원은 깡다구 필요 없습니다. 인간관계 잘하면 돼요. 사육사한테 잘 빌붙고 아니면은 동물끼리 조직을 해서 뭐 노조를 만들 힘을 키우든 이런 관계를 유지를 잘하면 돼요. 근데 야생은 그게 아니에요. 관계뿐만이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멘탈도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왜냐 야생은 주어진 테두리가 없거든요. 네. 울타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깡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안티프라질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튕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탈과 깡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깡을 키우는 멘탈을 키우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오랫동안 그런 책을 본 사람으로서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유전자입니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 성격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성격인지 그냥 빨리 파악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늦게 나는 뭘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희망 고문으로 평생을 살다 보면 물론 어떤 먹이나 어떤 좋은 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 부딪히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스스로가. 근데 어쨌든 또 해외 나와서 좋은 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만약에 과거로 다시 그 시기로 결정해야 되는 시기로 네네. 돌아간다면 네. 지금 미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으세요? 그 질문을 하실까 봐 겁났는데 만약에 지금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저는 D항공사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가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갑자기 다시 이런 전철을 밟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70% 정도는 아마 남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후배들이 이제 해외 항공사로 나가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옛날에 연락을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어떤 동물인지부터 파악을 하라. 제일 먼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기질이 있었는지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에 비행에 관한 거는 외국 항공사는 이렇게 뭘 보호해 주지를 않아요. 자기 비행 실력이 없으면 외국 항공사에서는 정말 약간은 비참해집니다. 약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실력을 닦아라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당신이 본투비 파일럿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라. 본투비면 나가라. 성공할 네. 수 있다. 본투비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평생을 공부할 생각을 하고 연락에 이제 네. 평생을 싸울 생각을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있어라예요. 전 본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저는 노력형이에요. 노력형. 게으른 데다가 노력형이니 얼마나 제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네, 정말 해외 나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보호막이 없으니까 기자님 말대로 내가 다 찾아봐야 되고 그렇죠. 혹시라도 이게 실수가 되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상황 대처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물어볼 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상인 기장님이나 캡틴 박 네. 기자님 같은 분들을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는 눈으로는 이미 굉장한 노력을 하셨거나 본투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일본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투비 분들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나와서 네. 이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처럼. 그 정도면은 나올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나가면 뭔가 먹이가 많으니까 돈도 많이 주고 날이 좋고 애들 교육도 좋아지고 그거만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을 보면은 힘들 게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동물원 안에 있으면은요, 자기가 되게 힘이 세다고 느껴요. 운전자의 80% 이상이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 맞습니다.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기장 때는 더해요. 나이가 젊고 부기장 때는 자기가 비행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 저는 이 모든 걸 뭐 공부로 해결해야 뭐 노력해라 이런 거보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되게 네. 인상 깊어요. 그래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팬데믹 상황이고 직장도 네.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상황인데도 30% 정도는 해외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자님 입장이면 당연히 남았어야지라고 결정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죠.